안녕하세요. 저는 논픽션 쓰는 이범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12번에 걸쳐서 21세기 자연이치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자연이치에 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그 가왕 조용필의 1976년도 히트곡 돌아와요 부산항인데요. 저같이 자연이치 얘기를 같이 들으실 분들 중에서는 10대 학생들부터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계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왕 조용필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이 노래를 골라서 EBS에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조용필의 최대 히트곡이기도 한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자연이치를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이 가사에 나오는 그리운 내 형제여에서 이 그리운 내 형제가 바로 자연이치를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자연이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이치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자연이치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면 자연이치란 일제 식민지를 계기로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과 그들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조선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제일조선인의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일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와 관계없이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 이주한 사람을 포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연이치 코리안이다, 제일 코리안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다소 형식적이거나 그들을 정확하게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연이치라는 표현이 한국에서 부르기도 적합하고 그 자신들이 스스로를 가리키기도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자연이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이 자연이치 논픽션을 쓰게 됐는지 말씀드리면요. 저는 자연이치에 관한 논픽션을 쓰기 전에는 헌법재판소에 관한 논픽션을 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988년 생긴 이후로 다뤘던 사건들을 취재해서 썼는데요. 이 책이 일본에 출판이 됐는데 당시에 번역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연이치 변호사들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연이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대략 한 12, 13년 전 일이고요. 그 전까지는 저 역시 자연이치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고 당연히 식민지가 끝나고 광복이 되면서 모든 조선인이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식민지는 35년이나 계속됐고 35년이면은 그 사이에 3세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1세가 식민지를 겪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다시 그 아들이 아들을 낳는 3세가 태어날 수 있는 기간이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1920년대부터 일본 이주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해방 당시에 자연이치 2세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이치 2세들은 모든 인생을 일본에서 산 사람들이고요. 자연이치 1세들도 젊은 시절부터 해서 상당 기간 일본에 산 사람들입니다. 조선의 농업과 공업이 무너지면서 저임금 노동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게 됐고 일본에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해방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자연이치 얘기들은요. 1945년 그 광복 이후에 대부분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일본이 1945년에 패전하고 나서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을 갑자기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식민지를 운영하던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좀 다른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식민지 출신자들에게 국적 선택권을 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괄적으로 일본 국적을 박탈했고 일본의 헌법을 새롭게 만들면서 그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를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조선인들, 그러니까 자연이치들은 기본권의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거주의 권리조차 보장되지가 않았습니다. 거주의 권리가 보장된 것은 1991년에 가서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연이치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인 일본에서 기본권을 얻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요. 이것은 일본이 식민지를 운영할 때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식민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인의 일본 이주가 본격화된 게 192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략 한 100년간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100년에 이르는 자연이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1976년에 있었던 김경득의 사법시험 합격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한국적 그대로 연수원에 들어가겠다.
일본어로는 연수소인데요. 연수소에 들어가겠다 했던 사건이고 당시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이니치는 일본에서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되는데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접어듭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특히 90년대까지도 제일조선인들, 자이니치들에게 일본 국적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1945년 일본 국적을 박탈한 이유가 그 자이니치들을 전부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귀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에 붙으면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국적을 바꾸니 판검사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법조인도 되고 또 일본 국적도 받을 수 있는 그 일거양득인 셈입니다. 그래서 다들 사법시험에 붙었을 때 두 가지의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 김경득 이전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이니치는 13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 일본 국적을 받고 사법연수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김경득 변호사는 자신의 한국적 그대로 사법연수소에 들어가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 전에도 그랬고 김경득이 합격한 다음에도 한국 국적 그대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로스쿨이 생기면서 사법연수원이 없어졌지만 사법연수생이 되면 검찰관 15, 재판관 15, 한국에서는 뭐 검찰 15, 뭐 판사 15 이렇게 하는데 판사와 검사가 돕는 일을 합니다. 특히 검찰관 15 같은 경우에 기소도 하고요. 공공기록에 접근하고 수사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득 합격자는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는 판검사가 또 아니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친 것인데 연수생 기간 2년 동안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이유로 일본 국적이 돼야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본인은 귀화를 안 하고 한국 국적 그대로 연수소에 들어가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김경득의 주장은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김경득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알려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김경득이 합격하기 5년 전인 1971년에 대만 국적자인 양시밍이라는 사람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일본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대만 역시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방이 되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일본에 와서 산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메이지대학 법대 다니면서 선배들한테 물어본 거죠. 내가 대만 국적인데 사법시험에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야, 그 우리가 알기로는 조선 사람들이 여럿 붙어서 일본 국적을 얻더라. 그러니까 너도 공부해서 붙으면 그걸로 일본 국적도 받고 너도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판검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믿고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71년에 붙었습니다. 붙어서 연수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대만의 국적법은 대만 국적을 이탈하려면 45세 이후에만 가능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양심이 25세였으니까 20년을 더 기다려야 연수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45세에 연수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변호사 활동을 얼마 할 수 없죠. 그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최고재판소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양시밍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일본 사람이 되겠다. 일본 국적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국적법이 대만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 받아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도 못 받아주는데 일본 사람이 될 수 있는 김경득이 나는 일본 국적을 못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김경득의 주장은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양시밍이 변호사가 된 과정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합니다. 양시밍이 합격한 이듬해에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와 중국 총리 저우원라이가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만과 관계를 끊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정부에서 일본에 사는 대만인들의 국적 이탈을 갑자기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시밍이라는 사람은 일본 국적이 되고 이름 요시 마사하키로 바꿔서 변호사 활동을 합니다. 사실 김경득도 이 양시밍을 찾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찾아가는데 양시밍도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김경득이 찾아왔을 때 양시밍은 본인이 냈던 탄원서를 주면서 내가 이런 걸 냈는데 결국 안 되더라. 아주 우연적인 요소로 내가 변호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김경득은 뭐 나는 변호사가 안 되면 안 됐지.
그냥 한국 국적 그대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법연수소에다가 자기의 탄원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탄원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한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적인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차별을 피하려고 일본인처럼 가장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주위에서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에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일본인처럼 보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해야 할 일은 차별을 없애는 것이지 일본인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민족에게 등을 돌려온 인간도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감동적이지만 이 감동의 최고재판소가 움직여서 김경득을 입소시켜줄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3월에 사법연수소에서 당신이 사법연수생이 되게 됐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 김경득은 내가 그렇게 갑자기 연수에 들어가려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한국 신문들의 보도를 보면 한국인의 승리다. 이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차별탑밥 판정승, 외국인이라고 연수생이 되지 못하게 차별하는 일본은 나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김경득이 변호사가 된 사건은 일본도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냥 조선인도 아니고 식민지 때문에 끌려온 조선인들인데 자야니치인데 그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훌륭한 인재의 이 감동적인 얘기에 설복하여 연수소에 입소시켜줬다라고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사람들이 취재를 하거나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제가 2013년도에 일본에 가서 당시에 김경득을 입소시킨 임용과장이던 이지미 도쿠지 전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경득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조선인이다, 자야니치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젊은 친구가 어렵게 공부해서 겨우 변호사가 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고 야단났구나 해가지고 젊은이의 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서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그냥 양심인의 예도 있고 관례대로 연수원에 입소하지 못한다 하면 될 일인데 법무성이나 변호사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의견을 올립니다. 이건 사실은 일본처럼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데 어쨌든 다른 길이 없을까 궁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법무성에서 뜻밖에도 외국인을 입소시켜도 된다라는 답을 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1970년대에 들어서 대미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소형 자동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 차들이 상당수가 일본의 차였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이 발생했고요. 미국은 급한 대로 오렌지나 소고기 같은 것을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1973년에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쿄 라운드도 한창 진행 중이었고요. 당시에 법무성 역시 외무성에다가 의견을 냈는데 외무성에서는 안 그래도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외국인 변호사가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무성, 당시에는 미주국에서 관여를 했을 텐데 미주국이 아시아국을 통해서 잘 됐다. 외국인 변호사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법무성에다가 외국인 연수생을 받아들인 것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김경득의 입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김경득 변호사가 외국적,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변호사가 된 이후에 수백 명에 이르는 자야니치 변호사들이 한 200명 정도 됐는데요. 자야니치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일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일본 사회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벌여서 일본의 차별과 부당함을 없앴고요. 결과적으로는 일본이라는 사회를 조금 더 건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살고 있는 자야니치 변호사들이 탄생하면서 일본에도 또 조선인에게도 자야니치에게도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경득 변호사는 사법연수소에 들어가서 2년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고요. 이 자야니치 역사의 가장 큰 변환점이 된 김경득 변호사의 한국적 유지 상태에서의 연수소 입소는
사실은 그 국제 문제가 큰 배경이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